네, 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1회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은 주 3일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주 3일의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는 중요한 원가 용어인데 시험 문제 매우 많이 나와요. 자, 기초원가는 자, 직접 재료원가 플러스 직접 넘어원가 합을 말하고, 자, 가공원가는 전환원가라고도 하죠. 자, 직접 넘어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원가 합을 말하는데, 이 제조 간접원가는 다시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 플러스 고정 제조 간접원가로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서 딱 보니까 요 두 개가 기초원가죠. 그래서 50만 원이고 기초원가는 두 개 합해서 50만 원. 그다음에 가공원가는 자, 직접 넘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세 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60만 원이 되겠네. 60만 원.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50만 원과 60만 원. 4번이죠.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3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음의 원가 중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자, 생산과 관련된 원가는 제조원가고 이거의 반대말은 비제조원가 되겠죠. 그래서 공장 또는 생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그것과 관련된 원가 발생, 이건 제조원가예요. 그래서 1번이 되겠고, 공장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근데 이거는 광고죠. 광고는 비제조원가, 즉 본사, 즉 비제조원가는 판매 관리와 관련된 건데 판매 관리비인데, 자, 판매 관리비니까 자, 영업 뭐 또는 뭐 광고, 판매 활동이죠. 관리는 뭐 본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본사. 그래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설비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건 얼핏 보면 제조원가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자, 영업 외 비용이에요. 이건 영업의 비용. 우리가 제조원가냐 비제조원가냐 이 구분은 영업 활동상 구분인 거고, 이거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영업의 비용. 그다음에 본사죠, 본사. 이거는 관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 자, 공장과 관련된 건 제조원가, 판매 관리와 관련된 건 비제조원가. 내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같은 것은 영업 외 비용.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고 갑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옳은 것.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뭐든 변동 고정원가, 준변동, 준고정원가 이렇게 분류하는데, 자,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계단 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원가의 모습을 우리가 준고정원가 또는 계단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2000X년 6월 한 달 동안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그래서 기초 원재료 제공품 재고와 그다음에 기말 원재료 제공품 재고가 주어져 있고 원재료 매입액 가공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 요구사항 먼저 확인해 보면 6월 달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죠.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자, 제공품 계정에 존재하죠. 우리가 제공품.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자, 원재료 계정이 있고 제공품 계정이 있는데, 자, 원재료 일단 사용액 알아야 되겠어요. 자, 특별한 말 없으면 직접 재료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원재료 5,000원. 자, 원재료 매입액 24,000원. 자, 총 사용 가능액 29,000원 중. 자, 기말 원재료가 12,000원 있으니까 자, 원재료 사용액은 17,0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요게 특별한 말 없으면 직접 재료원가라고 봐야 된다. 17,000원. 자, 기초 제공품 10,000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단기 총 제조원가 중 나머지를 우리가 가공가라고 그러죠. 자, 컨버전 코스트 CC. 자, 가공가 35,000원.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62,000원이죠. 그러면 이쪽도 62,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중에 기말 제공품이 8,000원 있으니까 자, 8,000원 빼주게 되면 자, 54,0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 확인. 3번 54,000원이 자,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그 2023년도에 들어와서부터 이 재경관에서 시험이 원가 회계는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전형적인 그 문제 은행의
그 문제를 그냥 드립다 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개발된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출제가 새롭게 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예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기출 문제만 드립다 많이 풀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론을 좀 더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5번 문제. 주 3일은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실제 배부한다. 1월 중 발생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작업 지시서 공상과 관련된 총 제조 원가 물어봤으니까 자, 일단 1월 달에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을 발생한 실제 노무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자, 요거로 나누어 주게 되면 그 배부율이 나오겠죠. 자, 12,000원 나오네요. 12,000원. 배부율 12,000원. 이거 찾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상과 관련된 이게 직접 재료 원가고 여기 시간이고 이거는 직접 노무 원가죠. 여기서 이제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만 구하면 되니까 자, 공사함에 투입된 직접 노무 시간 180시간 곱하기 시간당 배부율 12,000원에서 배부율액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계산해 주면 216만 원 나오네 이거. 216만 원. 자, 이렇게 세 개 다 더해 주면 자, 플러스 134만 원 플러스 76만 원 해서 요 합이 426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공상과 관련된 총 제조 원가는 426만 원이에요. 그냥 개별 원가 계산에 그냥 기본 문제가 되겠어요. 정답 3번.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역시 개별 원가에서 문제네요, 보니까. 자, 다음 자료는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하여 원가 계산하는 주 3일에 작업 A 100일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 요건 신경 꺼도 되겠고 요 두 개 더하면 59만 원이고 자, 직접 노무 원가 역시 두 개 더하면 17만 8천 원인가요? 8만 5천 원 플러스 9만 2천 원이니까 17만 7천 원. 자, 17만 7천 원이고 59만 원. 이렇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직접 추적되어져 있죠. 자, 다음 정보 봅시다.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시간당 배부율이 800원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배부 금액인데 나와 있으니까 신경 꺼도 되겠죠. 배부 금액 알고 있고 단계 완성된 작업 A101에 기초 제품 원가도 있어요. 53,000원. 이다. 작업 100일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얼마냐? 단 기말 제품은 없다. 아주 쉬운 문제 아닌가 이거? 이거 몇 번 출제가 됐던 문제네요. 즉 작업 100일에 모든 원가를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자, 먼저 단기 투입한 원가 중에 직접 재료 원가 59만 원 더하고 그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17만 7천 원 더하고 다음 페이지.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 15만 원 더하고 자, 기초 제품 재고액 5만 3천 원 있으니까 이것도 더해주면 토탈 97만 원 나오죠. 그래서 작업 A101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97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공정에서 재료 X는 60% 진행 시점에서 투입되죠. 가공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해요. 직접 재료원가 투입 시기는 좀 독특한 문제죠. 자, 50% 완료된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에는 다음 중 어떤 원가가 포함되는가? 간단히 말해서 현재 이 기말 제공품이 있는데 기말 제공품은 단기에 착수해서 50%까지 현재 도달했는데 당연히 가공가는 이렇게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즉 공정의 진척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발생한다는 뜻이지 가공원가는. 그러니까 50%가 현재 투입된 상태가 되겠죠. 그에 반해서 직접 재료 원가는 60% 시점에서 한 방에 다 투입돼요. 근데 아직 60%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직접 재료 원가 X는 불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기말 제공품의 재료 원가 X는 불포함, 가공원가는 당연히 포함.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주 3일은 평균법이에요.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잘 봐야 됩니다. 자, 평균법이에요.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균등 발생이다. 이건 밑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원가의 투입 시기에 관한 언급이니까. 자,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품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즉 5단계를 물어봤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다소 걸리는 문제예요. 자, 여러 문제가 나오면 둘 다 풀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게 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보다시피 두 개씩 있으니까 결국 둘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냥 빨리빨리 풀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평균법에 따라서 종합원가에서 5단계로 수행해보면 자, 완성과 기말 제공품이 있고 자, 물량의 흐름부터 요약해주면 자, 400개, 100개죠. 차변 조금 쳐다볼 필요가 없겠어요. 자, 400, 100.
토탈 500개가 되겠고. 자, 이제 2단계. 자,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된다는 거 알고 있고, 가공원가는 균등 발생이죠. 자, 종합원가 계산은 이 완성품 항상 환산량하고 같습니다. 항상 완성이 되는 순간 투입 정도는 100%가 되니까 이건 그냥 물량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결국 기마의정품 쪽만 조심하면 되겠죠. 자, 기마의정품의 진척도가 20%니까 공정 초기는 다 지나 있는 상황이죠. 공정 초기만 지나면 재료원가 투입 정도는 100%인 거고. 자, 가공원가는 이 완성도 진척도가 똑같은 20%가 투입된 거죠. 그래서 물량에다가 단기말까지 총 원가의 투입 정도 100% 곱하면 이건 100개고 이건 20%니까 2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합쳐서 500개, 이쪽은 420개가 되겠어요. 자, 이제 3단계 배분할 원가는, 자, 평균법은 기초원가와 단기 투입원가 합계 총 원가가 배분할 원가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800만 원과 3,200만 원 더하면 4천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 이쪽은 600만 원과 2,424만 원 더하니까 3,024만 원이 되겠죠. 자, 요걸 나누기, 자, 500개 완성품 화산의 합계로 나누어주게 되면, 자, 평균 단가 나오죠. 가중 평균 단가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 자, 4천만 원 나누기 일단 500개 해서 계산해 주면 이거 8만 원이고, 그다음에 3,024만 원 나누기 420개 해주게 되면 이거 72,000원이죠. 자, 하나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5단계 완성품의 원가 배분하고 기마의정품의 원가 배분해 봅시다. 완성품은 400개씩이니까 결국 400개 곱하기 2개 더하면, 즉 8만 원 플러스 72,000원, 15만 2천원이죠. 그래서 15만 2천원 곱하기 400개 주게 되면, 자, 6,080만 원이 나오고, 기마의정품은 100개 곱하기 8만 원에다가, 자, 20개 곱하기 7만 2천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빨리 계산하면, 이거 메모리 기능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100개 곱하기 8만 원, 그러면 800만 원 M 플러스 20개 곱하기 7만 2천원, 자, 144만 원 M 플러스에서 눌러주면, MR 누르면 944만 원 나오죠. 자, 정답은 6,080만 원과 944만 원이 정답입니다. 답 1번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제 문제인데 이게 시간이 좀 다소 소요되는 문제, 끝까지 다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주어진 시간에 빨리 풀 수 있으면 푸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패스했다가 맨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푸시는 거예요.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역시 종합원가 계산 문제. 주 3일은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기마의제용품 400개에 대한 가공원가는 60% 완성도를 갖고 있다. 자,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재료원가와 가공원가, 이게 4단계죠. 각각 1,500원, 500원으로 계산된 경우, 자, 4단계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자, 기마의제용품의 원가 얼마냐 물어봤죠. 기마의제용품의 원가는 5단계를 물어본 건데 아까 문제의 일부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기마의제공품 원가는 기마의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2단계에다가 그다음에 환산량 단위당 원가 4단계를 곱해서 계산하죠. 자, 먼저 기마의제공품 공정초는 지나 있죠. 이제 60%까지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기마의제공품의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400개가 되겠고, 자, 재료원가는 여기 보시면 환산량 단위당 원가 1,500원이죠. 그러니까 1,500원. 자, 2단계 곱하기 4단계 해줬고, 그다음에 가공원가는 400개에 60%만 투입된 상태죠. 그러니까 240개죠. 쉽게 말해서 240개 분만 완성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곱하기 500원. 자, 요거 한 번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 문제 풀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계산해 보면 400개 곱하기 1,500원 플러스 240개 곱하기 500원 계산해 주면 72만 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 기마의제공품 원가 72만 원. 답 3번이 되겠네요. 그냥 쉬운 문제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 3일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재료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진척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일반적인 원가 투입식이니까 체크하실 필요 없고, 자, 여기 이 문제는 이제 최근 그 출제 교수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재경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뭐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서도 좀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 여러 문제 출제 비중이 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재료원가의 경우 자, 평균법에 의한 완성 부하선량은 2,000단위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 부하선량은 1,500단위다. 최근에 세무사 1차 시험에도 거의 똑같게 나왔어요. 이거. 자, 봐볼까요 우리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점.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기 완성품 하산량은 평균법에 의한 총 완성품 하산량보다 자, 기초제공품이 존재하기만 하면 항상 더 적더라. 그 이유는 일단 적으면서 선입선출법은 자, 물량에다가 단기 투입 원가의 투입 정도만 고려해서 계산한 수량이죠. 왜냐하면 3단계 배분할 원가가 단기 투입 원가이기 때문에 자, 그에 반해서 평균법은 물량에다가 자, 단기 말까지 이제까지 총 투입 정도를 고려해서 계산한 수량이에요. 그 이유는 배분할 원가가 자, 기초제품 원가까지 포함된 총 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쪽은 단기에 완성시킨 거 의미가 이쪽은 정기부터 단기까지 이제까지 총 완성시킨 거. 그러니까 양쪽의 차이는 정기에 완성돼서 넘어온 거. 바로 그게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하산량이에요. 1월 1일 시점에. 그래서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하산량만큼 이 평균법의 총 완성품 하산량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제공품의 자, 완성품 하산량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재료원가 쪽 봅시다. 재료원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자, 재료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하산량은 2,000개인데 자, 선입선출법에 의했을 때는 1,500개야.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죠. 대입해주면 이건 1,500개래요.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자, 평균법에 따르면 2,000개인데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기초제공품의 재료원가 완성품 하산량을 역산하게 되면 500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기초제공품의 재료원가 완성품 하산량은 자,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는 자, 기초제공품의 수량에다가 자, 곱하기 자, 기초 시점 그러니까 1월 1일이라고 적어 볼게요. 1월 1일 시점. 기초 시점에 자, 재료원가 투입 정도, 완성도하고 같은 거예요. 자, 수량 곱하기 완성도 하면 완성품 하산량이 되죠. 자, 그러면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자, 원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것이므로 기초제공품의 진척도가 단 1%만 되더라도 이건 100%의 항상 공정 초만 지나있으면 100%가 되니까 이거는 항상 100%이기 때문에 결국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하산량과 뭐가 일치하게 되냐면 이게 100%니까 자, 기초제공품의 수량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제공품의 재료원가 완성품 하산량 500개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기초제공품의 수량이 500개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재료원가 완성품 하산량 비교를 통하여 자, 기초제공품의 수량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가공원가 쪽 가봅시다. 가공원가는 어떻게 언급되어 있냐면 자, 평균법에 의했을 때가 1,800개고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1,400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400개 선입선출법에 의했을 때 이꼴 자, 평균법에 의했을 때 1,800개죠. 그러면 이 차이 400개는 자, 기초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품 하산량이죠. 기초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품 하산량.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기초제공품의 수량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자, 기초제공품 즉 1월 1일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공원가 투입 정도 바로 완성도죠. 가공원가 완성도로 곱하는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진척도에 따라 발생하니까 이 가공원가 완성도는 결국 진척도가 똑같은 거예요. 진척도. 기초제품의 진척도만큼 투입된 거예요. 자, 여기다 우리가 수량은 재료원가 쪽에서 찾았죠. 그래서 기초제품 수량 500개 곱하기 자, 기초제품의 진척도 곱한 게 결국 400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진척도는 자, 400개 나누기 500개 하니까 자, 80%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초제품은 1월 1일 시점에서
80% 완성돼서 넘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자 기초정품의 진척도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봤죠. 정답은 80%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자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서도 이건 좀 즉 교수님들이 재미를 가지고 좀 자주 출제하는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도 이게 문제은행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어렵게 내고 싶다 한두 문제 그러면 이 문제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좀 잘 한번 눈여겨 보세요. 잘 알아두세요. 이거 앞에 그 본문 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숫자를 잘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의 유형소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가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죠. 일단 표준원가로 일단 기록했다가 나중에 실제원가하고 차이를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의 재고자산가액과 매출원가가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요 산출의 근거가 되는 원가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 자, 실제원가와 표준원가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게 표준원가 계산의 가장 큰 존재 의의가 되겠고, 예산 편성을 위할 때, 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게 표준원가를 그대로 예산 편성할 때 이용해 버리니까, 자, 예산 편성을 위한 원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당연히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은 4번이라는 건데, 표준원가는 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실제 발생한 수치로 표준원가는 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당연히 표준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상식 아닌가요? 표준원가 계산인데 무슨 실제 수치로 표시하겠어요? 당연히 표준 수치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말장난 쳐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아마 기본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에서 요 부분만 좀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정답 4번. 그다음에 이제 12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주 3일은 표준원가 계산을 이용하여 당월에 발생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격제 10만 원 분리, 능률제 5만 4천 원 유리였다. 괄호 A, B에 들어가는 금액과 수량으로 가장 옳은 거. 그래서 단위당 표준원가. 자, 요거는 AP죠. 단위당 실제원가랑. 요거는 실제 생산량은 SQ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 일부가 되겠고, 물론 SQ 자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 생산량이 아니라 실제 원재료 수량이네요. 그럼 요거는 AQ가 되는 거죠. AQ. 그다음에 이거는 단위당 표준가격 SP를 물어본 거고, 요 생산량이 SQ 자체이거나 SQ 일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건 표준 수량이니까, 자, 요게 아마 제품 단위당 표준 수량일지 전체 물량일지는 지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자, 2kg 이렇게 3kg 이렇게 나온 거 봐서는 요거는 요 생산량 바로 제품 단위당 표준 수량이니까 역시 SQ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서 자, 원재료 단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SQ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결국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직접 재료가 차이 분석. 자, 아무런 말 없이 가격 차이 하면, 자, 구입 가격 차이라고 보면 안 되겠고 사용 시점에서의 가격 차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Q 곱하기 AP, 그다음에 AQ 곱하기 SP, 자, SQ 곱하기 SP에서 문제 보면 가격 차이는 10만 원 분리해야 돼. 자, 능률 차이는 5만 4천 원 유리. 자, 이 정보를 주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표준 원가, 단위당 표준 원가 SP를 물어봤죠, 하나. 자, 이게 A고, 그다음에 표준 수량은, 자, 실제 생산량 5,300개 곱하기 단위당 표준 곱한 건데, 개당 몇 킬로그램 표준적으로 투입할래?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원재료 사용량 물어본 건데 바로 요거죠. 이거 이렇게 박스 친 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 나머지 이제 정보를 적어보면, 자, 실제 수량 10,000kg AQ, 실제 가격 100원이래. 그다음에 요거는 10,000kg 곱하기 SP가 되겠죠. 나머지 이제 정보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해봅시다. 요거 일단 계산 가능하죠?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세 칸 중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왼쪽 칸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자, 분리하다의 이것은 왼쪽이 더 크다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크고 적어야 되니까 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0만 원 하면 요게 90만 원이 되겠고, 자, 90만 원 나누기 10,000kg 하니까
표준 가격은 킬로그램당 9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90원. 자, 다시 이제 유리한 차이니까 왼쪽이 적고 오른쪽이 커야 돼요. 자, 적고 크니까 플러스 해줘야 되겠지. 54,000원. 뭐 SQ 곱하기 SP의 계산 결과는 954,000원이라고 알게 됩니다. 954,000원 나누기 5,300 나누기 90 하게 되면 개당 표준 사용량 구할 수 있죠. 자, 954 나누기 5,300 나누기 90. 이게 2kg 나오죠. 2kg.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면 자, 90원과 2kg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표준 원가 계산 원가 차이 분석 문제인데 모든 칸을 다 완성해야지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 추정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주 3일은 고정제조 간접비를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부하는데 기준 조업도는 2만 시간이다. 자, 또한 제품 단위당 표준 노동시간은 10시간이다. 이건 기준 조업도고 이건 단위당 표준 시간이죠. 그래서 SQ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기준 조업도는 SP 계산 또는 예산액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가 되겠고, 자, 제품의 제품의 실제 생산량은 2,100단이고 고정제조 간접과 실제 발생액은 230만 원이고, 자, 예산 차이가 30만 원 분리일 때 조업도 차이 물어봤죠. 아, 이것도 고정제조 간접원가 원가 차이 분석 다 수행해야지 구할 수 있는 문제. 자, 실제 예산 배부. 네, 배부로 마치 변동가처럼 배부가 이루어지죠. SQ 곱하기 SP. 자, 요게 예산 차이죠. 30만 원 분리. 실제와 예산의 차이. 요게 조업도 차이죠. 기존 조업도와 표준 조업도의 차이. 자,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업도 차이가 되겠어요. 자, 이거 물어봤죠, 이거. 자, 문제 이제 정보 있는 거 적어보면, 기준 조업도 나와 있어. 요 예산은 총액 일정한 원가인데,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기준 조업도 곱하기 표준 배부율, 자, 또는 예정 배부율, 즉 2만 시간 곱하기 SP 이렇게 표현해도 예산 총액하고 같아지죠. 그다음에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 10시간, 실제 생산량 2,100개, 요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면 SQ가 되겠습니다. 자, 2,100개 곱하기 2시간 하면 시간으로 표현한 SQ, 즉 4,200시간이죠. SQ가. 그다음에 실제 발생액 230만 원이죠. 실제 발생. 자, 그리고 예산 차이 좋고, 자, 나머지 이제 이 조업도 차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칸 중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칸이 이 칸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어요. 자, 분리 왼쪽이 크다 작다 빼줘야 되겠지. 커야 되니까 왼쪽이 빼주면 30만 원 빼주면 예산 총액은 200만 원이죠. 그러면 요 예산을 알았으니까 요 표준 배부율 알 수 있죠, 우리가. 또는 예정 배부율.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정 또는 표준 배부율은 기억나시죠? 자, 기준 조업도분의 예산 이렇게 해서 구하죠. FOH 예산. 자, 여기다 대입해 주면 예산은 200만 원이고 기준 조업도는 2만 시간이니까 결국 시간당 100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원. 그래서 이거 100원 찾았어요. 따라서 이 예산은 기준 조업도 2만 시간 곱하기 100원 한 거하고 결과는 같겠죠. 어쨌든 100원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요 칸도 계산이 가능하죠. 자, 봅시다. 요게 이게 하나 좀 잘못 적었네. 자, 다시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어. 이게 2시간이 아니라 제품 단위당 표준 노동 시간은 10시간이죠. 그래서 요거 왜 2시간이 적었지? 10시간. 요것만 좀 수정. 그래서 2만 1,000시간 곱하기 100원 해주게 되면 요게 210만 원이죠. 210만 원. 예산은 2만 시간 곱하기 100원에서 200만 원 같은 거고 두 개 차이가 10만 원 차이죠. 왼쪽이 더 적죠. 그래서 이건 유리한 차이. 즉 표준적으로는 2,100개 곱하기 10시간에서 2만 1,000시간이 표준 조업도인데, 자, 기준 조업도는 2만 시간이었으니까 왼쪽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10만 원 유리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답 3번이고. 주 3일의 직접 재료용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 재료용가 능률 차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주고 능률 차이 물어본 거 보면은 이것도 아마 차이 분석 모든 칸에 다 구해야 될 거예요. 자, 곧바로 차이 분석 틀에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원가 AQ 곱하기 AP. 그다음에 AQ에 근거한 예산 AQ 곱하기 SP. 그다음에 SQ 곱하기 SP. SQ에 근거한 예산.
자, 실제 생산량과 실제 투입 수량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해야지 AQ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실제 수량과 이 표준 투입 수량 이거 두 개 곱해야지 SQ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AQ는 2,000개 곱하기 일단 5kg. 그다음에 AP는 요거죠. 400원. 그다음에 AQ는 2,000개 곱하기 5kg. 그다음에 SP는 표준 가격 300원이죠. 자, SQ는 2,000개 곱하기 4kg. SP 300원이죠. 자, 문제 요구사항은 능률 차이 물어봤으니까 요 두 칸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300만 원이고, 이거 계산해 주면 8324 240만 원이죠.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니까 불리한 차이죠. 얼마? 60만 원 차이 나죠. 그래서 60만 원 분리. 이게 능률 차이가 되겠어요.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직접 노목과 가격 차이 계산식으로 가장 어려운 거. 자, 직접 노목과 가격 차이도 자, 직접 재료가 차이 분석과 틀이 같죠. 바로 요 차이가 바로 가격 차이죠. 그래서 AQ에 대해서 AP와 SP의 차이. 자, 실제 임률 빼기 표준 임률 곱하기 AQ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지 AP 빼기 SP 곱하기 실제 시간 AQ. 자, 2번만 가격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혹시 능률 차이 있는가 봐볼까요? 능률 차이 구할 수 있는가? 요게 바로 능률 차이죠. 자, 요 네 번째 능률 차이는 없네. 능률 차이는 요게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네. 위치가 바뀌어서 실제 작업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AQ 곱하기 SP와 자, 표준 작업 시간 SQ 곱하기 SP. 그래서 이 문제에서 능률 차이는 구할 수가 없고 3번의 위치 가로 안에 위치가 바뀌면 그게 능률 차이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건.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거 괜히 준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직접 작업 시간의 제조 간접원가 배분 기준으로 사용한다. 자, 변동 제조 간접비 소비 차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래서 하나 둘 세 칸 역시 긋고 AQ 곱하기 AP. 자, AQ 곱하기 SP. 자, SQ 곱하기 SP에서 자, VOH 소비 차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칸의 차이. 자,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에 의해서 고정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을 빼게 되면 요게 VOH 실제 발생액이죠. 바로 요 칸이죠. 15,000원 빼기 7,200원 하니까 7,800원. 그다음에 실제 작업 시간은 AQ가 되겠고, 자, 표준 작업 시간은 SQ가 되겠고, 자, 이게 표준 배부율 SP죠. 그래서 AQ 3,500시간, SP 시간당 2.5. 요것만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면 8,750원이죠. 그래서 차이 금액 계산해 주면 950원만큼 왼쪽이 작으니까 유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OH 소비 차이는 유리 950원 유리 4번. 그냥 이런 건 뭐 추정 문제가 아니니까 좀 쉬워요. 여러분들 자료 다 주고 해당 원가 차이 분석관에 대입해서 자, 차분하게 결론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는 이제 제품 원가 구성에 따라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으로 구분되는데 자, 그거에 관한 문제들이 됩니다. 자, 이제 봐볼까요? 17번. 다음 중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제품 원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전부는 제조 원가, 전부가 제품 원가야. 변동은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야. 이런 견해죠. 1번. 단기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즉 생산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자,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하죠.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보다 크고 변동이 초변동보다 크죠. 근데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거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기초재고 얻거나 또는 원가 요소별로 단가가 똑같을 때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단기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항상 크다 땡. 일반적으로 항상 크진 않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바로 2번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오직 판매량에 따라서만 영향받죠. 달라지죠. 그에 반해서 전부 원가 계산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영업이익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맞는 말이고,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제조 간접원가 기간원가로 처리하죠. 전부 원가 계산은 과잉 생산의 유인이 잘못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유인이 있다.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다음 18번 문제. 자, 7월 한 달 동안 변동가 계산에 대한 자료다. 총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는 뭔가 역순으로 이 총 매출액을 추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변동가 계산 손익계산서 생각해 봅시다. 매출액에서 변동가 빼면 공원이익 나오고 고정가 빼면 영업이익 나오죠.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게 875만 원. 자, 고정원가가 230만 원. 자, 쉽게 말해서 두 개를 더하면 공원이익이 되겠지. 두 개를 더하면 1100 혹시 모르니까 1105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역산해서 공원이익을 찾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는 자, 단위당 공원이익을 알 수 있으니까 7,000원에서 4,500원 빼면 2,500원이죠. 그러면 이건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겠지.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한 거하고 같을 거니까. 그래서 1,150만 원 나누기 자, 단위당 공원이익 2,500으로 나눠주면 판매량이 4,420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매출액 추정하는 거죠. 매출액도 판매량 그대로 4,420개 그대로 곱하기 7,000원만 해주면 되겠죠. 단위당 판매 가격 7,000원 곱해주게 되면 3,094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번 3,094만 원이 되겠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19번 문제. 자, 다음 중 변동가 계산 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은 거. 자, 변동가 계산 제도만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한다. 땡. 전보원가에서만 인정하죠. 전부만. X. 자, 특정 기간의 이익이 재고자산 수량의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다. 당연히 생산량이 달라지면 자, 재고도 영향받죠.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르면 재고가 달라지는데 전보원가 계산은 생산량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재고 수량의 변동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단기의 비용과 다른 FOH가 달라지므로 근데 변동가 계산은 오직 판매량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생산량 또는 재고자산의 수량의 변동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재고자산 수량의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다. 정확히 맞는 말이고 고정제조 간접비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주 3일은 12월 중 아래 영업자료를 참고하여 전부와 변동액과 순이익을 비교하고 있다. 자, 전부의 영업이익이 변동에 비해 7만 5천 원만큼 크다면 판매량 몇 개냐 물어봤죠. 자, 이거는 이익 차이 조정 문제죠. 변부말. 자, 변부말에 대입해서 바로 구해주면 자, 변동가 계산에 관한 이익 플러스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 마이너스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 하면 자, 전보원가 계산에 영업이익이 나오죠. 자, 여기서 양쪽의 이익 관계가 나와요. 전부의 이익이 변동에 의한 이익보다 7만 5천 원만큼 크다 그랬어요. 이거 X라고 하면 이건 X 플러스 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서 보면 올초 재고는 없다고 되어 있죠. 12월 초 재고는 없기 때문에 이건 0원. 따라서 역산하면 자,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7만 5천 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요거는 자, 기말 재고 수량. 자, 기말 재고 수량이죠. 기말 제품 재고 수량이죠. 곱하기 자,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 한 결과죠. 그래서 먼저 이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알게 되면 기말 재고 수량을 추정할 수 있게 될까요?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이거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요거는 총 고정제조 간접원가 30만 원을 생산량으로 나눠서 단가화 한다는 사실. 그래서 30만 원 나누기 2,000개 해주게 되면 이게 150원 나오죠. 자, 따라서 기말 재고 수량 역산하면 7만 5천 원 나누기 150원 하게 되면 이게 500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호부터 이제 판매량을 추정하면 되겠어요. 자, 제품 계정 보면 기초 제품 재고는 없고 생산량은 저기 2,000개고 자, 판매량은 문제에서 물어봤고 자, 기말은 500개죠. 따라서 2,000개 생산해서 500개 남아있으니까 1,500개 팔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익 차이 조정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그 응용 문제가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응용 문제.
그래서 정답은 1,500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3일은 현재 직접 노동 시간에 기초하여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동 시간 1시간당 15만 원씩 배부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전통적 원가 계산을 의미하고 있고, 주 3일은 자,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파악된 활동 중심점별 원가 동인과 활동가 배부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죠. 자, 부품 수당, 직접 노무 시간당, 검사 분당 이렇게 배부율이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 근데 500개 부품. 자, 부품이 500개래. 500개. 아까 여기 위치가 여기 부품은 이쪽이니까 여기다 적어줄게요. 자, 부품의 개수는 500개고, 그다음에 직접 노무 시간은 아래 5시간이고, 검사 시간은 5분이 소요되는 한 번의 작업으로, 한 번의 배치 작업으로, 묶음 작업으로, 배치, 다른 말로 묶음이라 하죠. 한 번의 작업으로 100대의 제품이 제조됐대요. 자, 이렇게 한 것은 요거는 한 대분이 아니라 한 개분이 아니라 1배치분이죠. 1배치는 100개죠. 100개. 100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배치 작업하는데 이만큼 소요가 예상이 되는 거죠. 1배치 작업하는데. 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에 비해 제품 단위당 제조 간접비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자, 뭘 물어봤냐면, 자, 문제에 항상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뭐뭐에 비해란 말이 종종 나올까요? 뭐뭐는 뭐뭐에 비해, 이런 식으로 뭐뭐는. 그러면 이 뭐뭐는에서 뭐뭐의 비해를 빼면 되는 거예요. 답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자, 전통적 원가 계산에 의했을 때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를 빼면 가령 뺐는데 플러스가 나오면 그만큼 증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만큼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에 의한 한 개당 배부액을 먼저 찾아주면, 여기 보면 전통적 원가 계산은 시간당 배부율이 15만 원이죠. 근데 1배치 작업하는데 5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통적 원가 계산에 의했을 때, 자,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 OH를 합시다. 단위당 OH 배부액을 계산해 주면, 자, 5시간 곱하기 15만 원이 1배치분이니까, 자, 한 개 분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배치 크기 100개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5 곱하기 15만 원 나누기 100개 하면 단위당 7,500원 나오죠. 단위당 7,500원 배부액이 나와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이 두 개를 아까 곱해주면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1,000원 곱하기 500개 n 플러스, 그다음에 5 곱하기 12,000원 이꼴 n 플러스 5분 곱하기 10,000원 이꼴 n 플러스 3마리 누르면 이게 61만 원이죠. 이거는 1배치분이니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가, 자, 토탈 61만 원이에요. 나누기 100개로 나눠주면, 자, 6,100원이죠. 근데 이제 뭘 어떻게 물어봤냐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전통적 원가 계산에 비해라고 했으니까 6,100원 빼기 7,500원 한 거지.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전통적 원가 계산에 비해, 자,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가 어떠하냐 빼주면 마이너스 1,400원이죠. 따라서 이 말은 1,400원 감소한다라는 거지.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전통적 원가 계산에 비해 1,400원 감소.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이제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에요. 이게 문제 은행식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저것 느낄 수 있는 문제, 괜찮은 문제 이거. 자, 21번까지가 이제 원가액의 파트고 22번부터 이제 관리액의 파트. 자,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그다음에 최신 관리액의 쪽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원가 조합도 이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가. 1번. 자, 수익과 원가 형태는 관련 범위 내에서 선양이다. 이게 바로 CV 분석의 기본 과정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총 공원이익이 공원이익이 고정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히 공원이익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고정원가를 빼서, 자, 이익을 계산하는데 공원이익이 고정원가보다 크니까 이건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죠. 답은 2번이네요.
자, 기초재고자산과 기마재고자산이 손익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즉 동시성의 가정. 생산량 이꼴 판매량. 자, 재고가 없거나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재고 변동이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3번 맞고, 손익분기점에서는 순이익이 0이니까 법인세가 당연히 없겠죠. 자, 이익이 제로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없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23번 문제. 다음은 주 3일에 예산 재료이다. 안전한계율. 안전한계율은 MS 비율, Margin of Safety Ratio에서 안전한계율은 공원익분의 영업이익 비율이에요. 자, 손익견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쉽죠. 300만 원분에 120만 원 하니까 자, 3, 40이 40% 나오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방금 여기 안전한계율 이거 잘 나와요.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 자, 24번. 주 3일은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단위당 판매 가격 100원, 단위당 변동가 50원이다. 자, 연간 고정가 5만 원, 단계 만 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가. 그래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답은 뭐 3번, 4번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공원익률은 단위당 판매 가격분의 단위당 공원익이죠. 단위당 판매 가격분의 단위당 공원익 비율이니까 계산해주면, 자, 판매 가격 100원, 그다음에 단위당 공원익은 100원 빼기 50원이니까 50원이 되겠고 50%가 되겠지. 그다음에 단위당 공원익은 요 분자죠. 그래서 50원이죠, 이거. 그래서 옳은 거 둘 다 틀렸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자, 이건 기본공식 4번.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자, 공원이익률분의 고정원가죠. 여기다 대비해주면 공원이익률이 50%죠. 0.5분의, 자, 연간 고정원가 5만 원 계산해주면 1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이거 맞고, 그다음에 목표이익 달성하려면 얼마 매출을 달성해야 된다. 이 말은 목표이익 달성하는 매출액 물어본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공원이익률분의 자,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로 하는 이익 더해주면 되겠지, 분자에. 그래서 자, 공원이익률 가지고 고정원가뿐만 아니라 목표이익도 회수를 하겠다는 거지. 자, 얼마냐면 5만 원 플러스 15만 원, 토탈 20만 원에 뭔가 고정원가 해소하고 목표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개 팔 때마다, 즉 이론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내 주머니에 0.5만큼 공원이익이 들어오는데, 공원이익률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자, 목표이익이 만 원이지, 그 잘못 15만 원이 아니라 만 원. 그래서 6만 원 나누기 0.5니까 12만 원 나오죠. 12만 원. 그래서 목표 매출액 12만 원이 됐어요. 1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꽤, 이것도 출제 빈도가 좀 있는데 이건 쉬운 문제예요, 이건. 자, 3번. 그다음에 2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주 3일은 지난해 제품 만 단위를 팔아서 100만 원의 이익을 보고했고 손익분기점은 내 8천 단위였다. 즉 이 말이죠. 지난해 만 단위 팔면 100만 원 이익, 지난해 8천 단위 파면 이익 0원, 손익분기점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현재 판매량과 이익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 판매 가격을 단위당 100원 감소시킨다. 자, 다른 말 없이 이것만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면 단위당 공원이익 어떻게 될까요? 단위당 공원이익도, 자, 단위당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가를 뺀 건데 단위당 변동가는 그대로인데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원 감소됐으니까 단위당 공원이익도 100원 감소되겠죠, 그대로. 그래서 이것도 100원 감소, 이거. 단위당 공원이익이 100원 감소됐을 때, 자, 새로운 손익분기점은 몇 개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새로운 손익분기점 물어봤으니까 기본공식 3번을 떠올리면 됩니다. 기본공식 3번에 따르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자,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원가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 고정원가 얼마인지 모르고, 원래 고정원가 얼마인지 모르고, 원래 단위당 공원이익 알아야지 100원이 줄어든 금액을 잘 수 있는데 이것도 모르죠. 두 개가 미지수란 말이죠. 자, 이거 요 문제 자체가 회계사 기출 문제, 이거 회계사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자, 어쩔 수 없이 요 식을 세워야 돼요. 10,000개 팔았을 때 100만 원의 이익식하고, 자, 8,000개가 손익분기점이다. 즉 이익이 0이다. 요 식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식. 자, 식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본공식 2번 기억나죠? 공원이익이 이꼴. 자, 고정원가 플러스 이익이죠? 고정원가 플러스 이익. 자, 기본공식 2번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식은
만 개 팔았을 때 공원이익은 만 곱하기 자 단위당 공원이익을 C라고 가정해보고 자 컨트리뷰션이니까 C 자 고정원가는 라지 F라고 가정해보고 자 이때 이익은 1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1번식이 되겠고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에 관한 식은 8,000개 곱하기 C죠. 8,000C 자 이거 이꼴 고정원가 F죠. 이익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2번식이죠. 그래서 1식 빼기 2식 해주면 1 빼기 2 하면 만 C 빼기 8,000C니까 2,000C가 남게 되죠. 2,000C 있고 F는 없어지고 약분돼서 없어지고 자 1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100만 원.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C 이꼴 5,000원 나오죠. 5,000원. 500원이네. 500원. 자 C는 500원이죠. 자 하나 구했고 자 이걸 이 식에다 대입해주면 자 F는 얼마가 되냐면 이 식에다 대입해주면 8,000개 곱하기 500원이니까 8, 5, 40 400만 원이 되죠. 400만 원. 그래서 고정원가 총액은 400만 원. 단위당 변동가는 500원이 원래 값이었다는 걸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요걸 이제 구했으니까 새로운 손익분기점 이제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자 새로운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가격이 100원 감소됐으니까 역시 공원이익 단가도 100원 감소죠. 그러니까 500원 빼기 100원에서 400원이고 자 원래 고정원가는 변동에 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대로 발생한 걸로 봐야 되니까 400만 원이 되겠지. 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나누기 400개니까 만 개가 나오죠. 만 개. 그래서 새로운 손익분기점은 만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요즘에 그 재경관리사 기출 문제 보면 그 회계사나 세무사에서 좀 괜찮은 문제 이것도 꽤 이렇게 많이 문제 은행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숫자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거 회계사 기출 문제가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새로운 문제 유형이고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26번 문제. 자, 현재 우리 뭐 하고 있죠? 계획과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통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책임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책임회계 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 중심점의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항목들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있어야 되죠. 자, 권한과 책임 다 있어야 돼요. 권한을 줘야지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2번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답 1번이래 바로. 그다음에 책임 중심점이란 경영 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 통제할 책임을 지는 조직 부문. 자, 자기가 통제할 책임을 지는 조직 부문 맞죠? 다음 페이지 3번. 책임회계 제도화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가 책임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당연히 내릴 수 있죠. 자,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 맞고 4번. 책임 중심점은 책임의 성격 및 책임 범위에 따라 원가 수익 이익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종류 맞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7번 문제. 책임회계 제도에 기반을 둔 경영체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책임 중심점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 책임 중심점별로 통제 책임을 지는 부문의 연결이 가장 옳은 거. 자, 원가 중심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오른쪽이 어디에 해당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자, 분권화된 조직은 일반적으로 이익 또는 투자 중심점을 보는 거야.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구매 부분은 쉽게 말해서 원가 중심점이지 이거. 자, 수익 중심점 아니고. 판매 부분은 오케이. 판매 부분은 수익 또는 원가 중심점이에요. 수익 또는 이익 중심점이에요. 수익 중심점으로 볼 수도 있고 이익 중심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맞고 이건. 자, 제조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원가 중심점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만 맞겠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28번 문제. 자, 다음 중 사업부별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자,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의 구분은 불가능하므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구분할 필요가 없다. 땡. 자, 불가능하므로 이것도 쓰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2번 특정 사업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사업부별 추적 가능 고정원가와 공통 고정원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않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고. 3번 여러 사업부의 공통으로 관련되는 자, 공통 고정원가를 특정 사업부의 임무로 배분하는 경우 당연히 성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여러 사업부에 공통돼서 특정 사업부에 추적이 안 되는 원가를 임무 배분 기준에 따라 어떤 특정 사업부에 배분하게 되면 그 특정 사업부의 성과평가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자, 4번 특정 사업부의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 시 통제 불능 원가를 포함해서는 안 되죠.
통제 가능 원가만 포함해야지 통제 가능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그런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9번 문제. 자, 주 3일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 A, B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 매출 가격 제약, 매출 조업도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래서 일단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계산형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이거. 자, 다음 페이지 지문을 보고 답을 찾아봅시다. 이건 지문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네요. 회사가 제품 A에 대해 예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결과, 자,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실제 성과가 있고 계산은 필요 없겠지만, 자, 변동 예산이 있고 고정 예산이 있는데, 자, 각각의 매출액을 언급해 보면, 자, 실제 성과는 실제 판매량 곱하기 실제 가격이죠. 자, 변동 예산도 역시 판매량과 같아요. 실제 판매량에다가 가격만 예산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말 그대로 가격이 차이가 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출 가격 차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매출 가격 차이는 이쪽을 말하고, 그다음에 공원이익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자, 변동 예산의 공원이익은 실제 판매량 곱하기 예산 공원이익 단가예요. 예산 단가. 자, 고정 예산은 예산 판매량 곱하기 예산 단가. 그래서 단가 차이는 없어요. 양쪽 다 공원이익 예산 단가 필요하니까. 자, 이쪽은 실제 판매량, 이쪽은 예산 판매량.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는 판매량 차이. 자, 우리가 이걸 매출 조업도 차이라고 합니다. 매출 조업도 차이. 자, 이쪽은 가격 차이죠. 자, 이 구조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읽어보면 1번 회사가 제품 A에 대해 예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당연히 왼쪽이 수익과 이익은 왼쪽이 크면 유리한 차이죠. 그러니까 예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 실제 가격이 높았다, 왼쪽이 크겠죠. 그러면 유리한 매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A가 예산보다 높은 가격인지 아닌지 이건 숫자 가지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 이것까지 틀리게 언급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자, 제품 A의 경우 2번 예산보다 실제 가격은 높았으나, 자, 예산보다 가격은 높았으나 당초 예산 매출 수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 말은 예산 판매량보다 실제 판매량이 더 적었다는 거지, 더 낮았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왼쪽이 더 적으니까 불리한 매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것도 표현이 맞고. 자, B의 경우 실제 판매 가격이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 이게 낮았다는 거죠. 이게 낮았다. 그러면 당연히 불리한 매출 가격 차이가 되는 거지, 불리한 매출 총 차이는 아닌 거죠. 이 두 개의 합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매출 총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 전체가 불리해지진 않아요. 매출 조업도 차이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이 틀려버렸어요. 이거.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은 제품 B의 경우 매출 수량의 증가했다. 이 말은 예산보다 실제 판매량이 더 높았다는 거지. 왼쪽이 더 크니까 이건 유리한 매출 조업도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한 매출 조업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표현상으로 3번만 용어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요 매출 총 차이가 아니라 매출 가격 차이라고 해야지 표현이 맞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투자 수익률 ROI의 근거한 성과평가의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일반적으로 ROI는 둘폭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매출액 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 이렇게 두 개 곱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매출액 이익률이 감소하면 투자 수익률은 감소하겠죠. 자산 회전율은 뭐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매출액 이익률하고 방해가 같을 거니까. 그래서 답은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답이 바로 되겠고. 자, 2번 사업부의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액도 함께 고려하죠. 투자액분의 이익이니까 당연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매출액 이익률과 자산 회전율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쯤에 이게 감소하면 당연히 감소하는 거지. 이 두 개 곱해져서 구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어쨌든 두폭 분석 언급하고 있고. 4번 회사 전체 최저표소 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니라면 회사 전체 관점에서는, 자,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개별 투자 중심점에 투자 수익률보다 더 낮게 되면 당연히 개별 투자 중심점의 경영자는 이 투자를 진행하면 투자 수익률이 기존보다 더 낮아져 버리니까 투자를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회사 전체적으로는 채택이 바람직한 투자인데 투자를 포기하게 되니까 서로 목표가 달라져 버리죠. 즉 회사 전체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해버리게 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준최적화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 자, 기업 전체적으로 최적이 아닌 현상. 자,
이 부문은 최적이지만 기업 전체 이익을 오히려 해쳐버리는 이런 현상. 자, 부분적으로만 최적이 되는 현상, 목표 불일치 현상을 말해요. 자,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게 투자 수익률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31번 문제. 자, 다음 중 경제적 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요건 좀 앞으로 좀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냐면 자, 2018년 이전에 3일 회계법인의 이 재경원에서 원가월 회계 문제를 기본서를 보면 이 경제적 부가치가 굉장히 많이 좀 수록돼 있었어요. 이게 실무적으로 좀 중요하다 보니까 실무서에서 다른 것도 막 그 교재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 부가치 쪽은 아마 세무사 공인회사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막 다뤘단 말이지, 이 재경원에서 시험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 때문에 2018년도 교재 개정할 때 이 경제 부가치 쪽을 거의 많이 삭제를 했어요. 아주 어려운 내용을 다 빼버리고 일부만 남겨뒀는데 그 남겨둔 일부도 실은 더 어려워요. 지금도 현재 다른 시험에 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은 다 2018년 이후 개정 때 다 빠졌는데 이게 문제은행에 그대로 수록돼 있다 보니까 이게 출제가 문제은행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게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 우리가 쉽게 답을 낼 수 있어요. 일단 경제부가치 산식, 즉 세후 순영업이익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여기에다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런 거죠.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자, 기업 전체적으로 뭔가 수익성을 높인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을 제고한다거나 이런 측면의 어떤 방안은 이런 측면의 방안을 내가 선택해서 실행에 옮기면 EVA 경제부가치는 오르게 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또는 효율성이 어떤 비효율적이 되는 이런 방안을 선택하게 되면 반대로 경제부가치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지문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VA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중 옳지 않은 거.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판관비를 줄이게 되면 수익성 오르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는 거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비영업자산 늘려야 돼요. 그럼 효율성이 낮아져 버리잖아. 영업자산이 아니라 비영업자산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버린 거지 이거. 그래서 이건 X, 답이 2번이 되겠고, 자,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매출액을 늘려야 된다. 매출액을 늘리면 당연히 수익성이 오르니까 맞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자본비용을 줄여야 된다. 자, 경제부가치 산식에 따르면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에서 EV 계산할 때 차감되는 성격이죠. 빼기로 들어가는 성격인데 자본비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마이너스 금액이 차감해야 될 금액이 감소하게 될 거니까 경제부가치는 증가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산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경제부가치 증대시키는 방안 중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물어보면 자, 수익성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 반대 방안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2번 문제. 자, 주 3일은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4개 보유하고 있다. 흠집이 없는 정상적 제품 A의 판매 가격은 300원이고 자, 제품 A 생산에는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80원과 단위당 고정 제조원가 20원이 투입되었다. 과거형이죠. 자, 요거는 이미 투입된 원가, 메모 원가 이거. 현재 흠집이 있는 제품 4개가 만들어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요거는 만들 때 제조할 때 들어간 메모 원가, 과거 원가죠. 자,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외부의 단위당 150원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관비가 15원 소요될 거다. 자, 4개 흠집이 있는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요거 첫 번째 방안이 자, 판매 가립이 지불하고 자, 처분하는 거죠. 그냥 처분, 과거 처분하기 위해서 150원 받고 처분하는데 판관비가 15원이 소요돼야 되죠. 그래서 현재 미래 예상되는 단위당 수익은 이익은 135원이라는 거고 이게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 의사결정에 고려될 관련원가. 그럼 관련원가라고 하면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대안은 뭘까요? 또 하나의 숨어있는 대안은 그냥 이거 그냥 보유 또는 그냥 폐기. 이게 하나의 대안이죠. 자, 판관비 지출해서 처분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냐. 가지고 있다 그냥 버릴 거냐.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수익과 원가 이익이. 자, 이 두 대안의 차이가 나는 항목은 자, 처분 시 받을 처분가액 150원과 자, 처분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판관비가 되겠죠. 이 두 개만 관련 원가가 되는 거예요. 관련 원가의 정의는
대항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과거 원가, 매몰 원가, 단위당 판관비, 관련 원가 맞고, 단위당 고정 제조 원가, 매몰 원가이자 차이도 안 나고 정상 판매 가격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2번. 3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주 3일의 부품 제조에 대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 자, 뭘 물어본지 봐보면 외부 제조업자가 이 부품의 필요량 2만 단위를 전량 납품하겠다고 제의해 왔죠. 그래서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대요. 감소할 수 있다 말이죠. 회피 가능한 원가, 다른 말로 감소 가능 원가. 자, 이거 매우 많이 나와요. 진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자, 주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이 얼마냐? 이거는 직무 접근하지 않고 좀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을 이번 모의고사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직무 접근해도 상관없지만 그 기본 강의 때 알려줬던 그 방식도 상관없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단가로 찾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뭐라고 하지? 약간의 좀 빨리 푸는 그런 기구를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자, 완제품 제조에 자, 현재 부품이 필요한데 나는 현재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어. 그런데 이 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안 하고 자,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해서 완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거 자주 물어본단 말이야. 외부 구입을 하게 되면 외부 구입 원가가 증가죠. 외부 구입 가격이 발생해요. 즉 내 입장에서 원가가 늘어나요. 내가 최대한 내가 지급 가능한 최대 외부 구입 가격이 얼마야? 이거 좀 물어본다는 거지. 먼저 부품 자가 제조를 중단하니까 자, 외부 구입하는 대신에 자가 제조를 안 하니까 당연히 감소가 가능한 회피 가능한 뭐가 발생해요? 회피 가능한 자가 제조 원가가 발생하겠지. 그러면 이만큼 원가가 늘고 이만큼 원가가 감소하죠. 그러면 외부 구입 시에 내가 지급 가능한 최대 외부 구입 가격은 정확히 이 회피 가능한 자가 제조 원가만큼 내가 줄 용의가 있겠죠. 이만큼 원가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것만큼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지 최대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 회피 가능한 자가 제조 원가를 찾아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피 가능한 자가 제조 원가는 자, 일단 변동 제조 원가. 자, 변동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하죠. 이거는 생산하면 발생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100% 회피 가능하죠. 100% 회피 가능.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FOH는 요거는 감소 언급이 있는 것만 회피 가능하죠. 회피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것만. 자,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찾아주면 이 세 개는 변동 제조 원가죠. 3개 더하면 200원 플러스 50원 플러스 50원이면 바로 요 부분이 되죠. 이건 100%다 회피 가능. 50원 플러스 50원에다가 플러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3분의 1이 회피 가능하다 했죠. 근데 총액이 나와 있단 말이지. 이걸 단가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60만 원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일단 60만 원에 3분의 1이 회피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20만 원이 일단 감소가 가능해 총액적으로 3분의 1. 근데 이걸 단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 2만 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부품에.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2만 개니까 요거 단가 계산해주면 이게 단위당 1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피 가능한 자가제조 원가 단가로 계산해주면 310원이죠. 310원. 자, 외부 구입함에 따라 310원만큼 원가가 회피 가능하니까 단가적으로 최대한 지급 가능한 외부 구입 가격도 바로 이 금액 31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거의 매해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뭐 한 서너 번은 이상 출제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숫자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개념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31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주 3일은 파손된 제품 50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역시 이것도 파손된 제품, 파손 제품 500개. 자, 이 제품을 자, 첫 번째 방안이 재작업하면 재작업 20만 원 들여 재작업하면 3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죠. 뭐 재작업 후 판매 하게 되면 미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자, 300만 원 수익 발생,
원가는 미래 20만 원 투입. 그래서 280만 원이죠. 이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대안이고 재작업 하지 않고 즉시 판매할 수도 있어요. 즉시 판매 270만 원만큼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자체가 수익이자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뭘 물어봤냐? 재작업 할 경우 기용가 물어봤죠. 자, 이 한정된 자원을 현재 용도 위에 현재 재작업하는 거죠. 용도 위에 다른 용도에 이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니까 자, 현재 용도 위에 다른 용도로 가면 즉시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 금액을 말해요. 최대 수익 또는 이익 금액. 바로 270만 원 그 자체가 되겠지. 그래서 재작업할 경우의 기용가 270만 원. 반대로 즉시 판매할 경우의 기용가는 280이 되는 거고. 자, 즉시 팔 경우의 기용가는 재작업에서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미래 이익 280. 재작업 후 팔았을 때 기용가는 즉시 팔았을 때의 수익 또는 이익 270만 원이에요. 여기는 재작업 할 경우의 기용가 물어봤으니까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꽤 잘 나옵니다. 정답 2번. 이제 35번 문제. 주 3일은 추가 특별 주문 요청을 받았다. 현재 여유 생산 시설이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은 특별 주문을 수락할 만한 생산 능력이 유유 생산 능력이 충분한 경우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존 판매를 감소시킬 필요 없는 경우고 이 회사의 경영자가 특별 추가 생산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원가는 당연히 특별 주문품에 뭘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변동원가는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변동원가는 특별주문 거절 시와 수락 시에 차이가 나는 원가가 되니까 고려해 줘야 되는데 자, 고정 원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하게 증가 구별을 하지 않느나 자, 이 세 가지 변동원가는 고려해야 되고 이 한 가지 고정 원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주 3일은 단기 말 순장부가액이 30만 원인 기존의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처분하고 자, 30만 원짜리 장부가액인데 50만 원 처분했으니까 처분이익이 발생했죠. 자, 새로운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매입했다. 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법인세율 20%라고 가정하면 위거래로 인한 바로 구기계 처분하고 신기계 구입과 관련된 자, 순현금 지출액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죠. 단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 지출이 되는 비용이 아니니까 이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자, 이런 거죠. 현재 내용 뉴스는 몰랐는데 현재 요 0 시점에서 나는 신기계를 취득하려고 해요. 자, 취득 원가 얼마? 100만 원에 취득하니까 100만 원만큼 현금 유출이 있겠지. 자, 요 시점에서 구기계 처분하고 취득하려고 해. 뭐 구기계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을 구하는 거죠. 구기계 처분으로 인한. 자, 요 현금 유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봐보면 첫째, 현재 처분이익이냐 처분 손실이냐. 자, 처분가액 50만 원에서 장부가액 30만 원 빼니까 처분이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처분 손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나중에 하면 이제 한 줄로 계산하는 것도 알려줄 건데 지금은 그냥 따로따로 구분해서 자, 처분가액 50만 원 빼기 장부가액 30만 원이니까 처분이익이 20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분으로 인한 실질 현금 유입액. 자, 처분으로 인한 실질 현금 유입액. 자, 실질 유입액을 찾아주면 자, 요거는 일단 처분가액에다가 50만 원이죠. 자, 만약에 처분 손실이 발생했으면 그로 인한 법인세 절감액, 처분 손실로 인한 감세 효과를 플러스해야 되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서 현금 유입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 반대로 처분 이익이 발생하면 자, 영업활동에서 냈던 법인세보다 더 납부를 해야죠. 이건 투자활동인데 투자활동인 이 처분과 관련해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처분이익 곱하기 세율 곱한 것만큼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 받아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되니까 빼야 되는 거죠. 빼기 바로 처분이익의 세금 증가 효과죠. 바로 증세 효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처분이익의 증세 효과. 자, 20만 원만큼 처분이익이 발생했어. 자, 세율은 20%죠. 뭐 0.2, 즉 4만 원만큼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분으로 인한 유입액은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46만 원 현금 들어왔고 100만 원 주고 신기계 샀으니까 두 개 네팅하게 되면 요거 네팅하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 이건 플러스고 마이너스 54만 원이죠.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한 순현금 지출액은 54만 원이 되겠어요. 54만 원 현금 유출. 이거 그 출제빈도가 이거 아까 부품의 최대 외부 구입 가격 못지않게 이것도 높습니다. 출제빈도 잘 알아두십시오.
물론 숫자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 자, 주 3일은 단기 초에 내용연수 5년에 잔존 가치가 없는 새 기계를 100만 원에 구입했다. 자, 100만 원 구입했었어요.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현재 신기계 취득. 이 기계는 정액보로 감가상각될 거다. 자, 잔존 가치가 없고 내용연수 5년이니까 자, 100만 원 나누기 5 하게 되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매년 50만 원에 자, 법인세 비용 차감된 현금 유입이니까 자, SSO 즉 매출액에서 현금 영업비용 뺀 게 50만 원이라는 거죠. 이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 12% 할인율을 사용했고 법인세율이 40%죠. 법인세가 있는 좀 어려운 문제네 이거. 12% 할인율에 1원에 대한 5년 후에 현재 가치는 0.57, 1원에 대한 5년 연금의 현재 가치는 3.61이다. 자, 수년제 가치 얼마냐 물어봤죠. 자, 이런 거예요. 자, 현재 100만 원 주고 사오는데 매년 땡땡땡 5 매년 연도 말에 자, 50만 원의 법인세 비용 차감된 현금 유입이 있대요. 바로 영업 자, 요 금액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요 금액들이 땡땡땡 요 금액들이 바로 뭐냐면 이 문제 핵심 영업 활동을 통해서 조달된 영업 순현금 흐름이죠. 영업 순현금 흐름. 자, 이거 찾아주는 문제죠. 자, 이거 제가 S 빼기 5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했죠. 자,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이 나가는 현금 영업비용 S 빼기 5 1 마이너스 세율 뭐 세후 금액으로 바꾸고. 근데 요거는 법인세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라 했죠. 법인세 납부할 때는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감가상각비 D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만큼 법인세가 줄어드는 바로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자,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죠. S 빼기 5 1 마이너스 D 플러스 DT. 자, 여기다 대입해주면 S 빼기 5가 50만 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이거. 50만 원 곱하기 1 빼기 세율 0.4. 자, 플러스 감가상각비는 5분의 100만 원이니까 매년 연간 20만 원 곱하기 0.4가 되겠어요. 그래서 2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됨에 따라 일단 8만 원만큼 일단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여기는 이제 순수한 현금주의로 계산한 내역인데 자, 50만 원 곱하기 0.6니까 6, 5, 32죠. 여기에 38만 원이네 이게. 자, 매년 38만 원만큼 영업 활동에서 현금 유입이 있는 거로 계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8만 원씩 5년간 매년 말에 자, 요 상태에서 이제 NPV 계산하면 NPV는 자, 현재 시점에서 현금 유출액 마이너스 100만 원 플러스 자, 38만 원 곱하기 요거는 매년 동일한 현금 흐름이니까 자, 연금 현가 계수 3.61로 곱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38만 원 곱하기 3.61 빼기 100만 원 해주게 되면 37만 1,800원 나오죠. 37만 1,800원이 요 투자의 수년제 가치 금액이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일단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까지 존재할 때 이 영업 순현금 흐름 구해서 수년제 가치 계산하는 문제는 약간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7만 1,800원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나오는 서술형 문제네요. 우리가. 자, 다음 중 수년제 가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것도 그 서술형으로 되게 출제빈도 높아요. 이거. NPV와 IRR 비교 또 NPV에 관한 또 IRR에 관한 이런 서술형 문제. 즉 은근히 자본에서 장기적 의사결정 문제는 계산형도 나오지만 서술형 비중이 있게 됩니다. 자, 상호 독립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한다. 자, 수년제 가치법의 장점 중에 하나죠. NPVA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와 B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를 더하면 A와 B를 동시에 투자했을 때 수년제 가치랑 같다는 거죠. 이게 가치 가산의 원칙이죠. 각 대안별 NPV를 더하면 이 모든 투자안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 NPV랑 같다. 이거 맞는 말이고 수년제 가치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답은 2번이요. 쉽죠. 이렇게. 3번 수년제 가치법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죠. 바로 이 가치 가산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NPV는 기업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최적화된 그런 평가 모형이 됩니다. 그런 의사결정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맞고. 그다음에 독립적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 시 NPV가 0보다 크면 그 투자는 당연히 채택할 수 있는 거죠. NPV가 0보다 크면 그만큼 수년제 가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9번 문제. 자, 대체 가격 결정하는 문제네요. 주 3일은 A, B 두 개의 사업부를 갖고 있다. 사업부 A는 부품을 생산하여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자, A가 공급 사업부고 B가 수요 사업부죠. 그래서 공급 사업부는 대체하거나 외부에 팔 수 있다. 사업부 B는 부품을 A에서 매입하거나 외부 시장에서 또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죠. A와 B의 단위당 원가 자료는 같다. 자, 부품 외부 판매 가격 11,000원. 단가예요. 변동원가만 필요하죠. 7,000원. 고정원가는 대체하나 외부에만 파나 또는 그냥 유유 상태로 있으나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할 거니까 자, 이 최소 대체 가격, 최대 대체 가격 계산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예요. 그다음에 최종 제품의 외부 판매 가격 25,000원. 완제품의 외부 판매 가격, 추가 변동원가 10,000원. 이것만 고려하고 역시 B사업부의 고정원가는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있어도 자, 일정한 총액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건 최대 대체 가격 계산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현재 여기까지 박스에 정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1, 2, 3, 4인데 이것도 꽤 그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것도 세무사 기출문제 중에 여러 번 나왔던 형태인데 자, 최근에 어쨌든 좀 어려운 문제는 세무사 회사 기출문제가 좀 많죠. 자, 1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부에는 부품을 외부에 단위당 11,000원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자, 사업부비에 11,000원 이하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 물어본 건데 그렇잖아 이거. 이게 반드시 맞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은 공급사업부가 내부 대체할 수 있는 유유 생산 능력이 충분하냐, 유유 능력이 생산 능력이 있냐, 충분히 있냐, 아니 없냐, 부족하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죠. 유유 생산 능력이 충분하면 대체 시 자, 증가하는 지출원가 바로 단위당 변동가만 해소해 주면 되죠. 단위당 증분 지출원가만 최소 대체 가격 계산할 때 고려해 주면 되겠고, 자, 기여원가는 없다는 거죠. 이때 단위당 기여원가. 자, 최소 대체 가격은 단위당 증분 지출원가 플러스 단위당 기여원가이죠. 자, 유유 생산 능력이 충분하면 내부 대체할 수도 있고 외부 판매할 수도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내부 대체 시에 최소한 7,000원만 받으면 되겠지. 기여원가는 없어요. 그래서 7,000원이고 만약에 부족해서 내부 대체할 때마다 외부 판매를 감소시켜야 된다면 11,000원 받아야 되겠지. 11,000원은 이렇게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대체 시마다 7,000원의 원가가 증가하고 한 개 대체할 때마다 한 개 외부 판매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외부 판매 공원익 상실에 11,000원 빼기 7,000원에서 4,000원 더해주면 결국 외부 판매 가격 11,000원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부 A는 부품을 외부에 단위당 11,000원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B에 11,000원 이하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게 100% 맞는 말이 아니죠. 유유 생산이 충분하면 7,000원이고 유유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11,000원이 최소 대체 가격이니까 100% 맞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게 세모예요. 일단 틀렸다고 봐야 돼, 이거. 자, 그다음에 사업부 B는 A로부터 부품을 단위당 11,000원 이하로 구입하면 자,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은 최대 대체 가격이 11,000원이다 이 말인데 자, 대체 가격을 11,000원 이하로 결정하면 된다. 11,000원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25,000원에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단가까지 다 뺀 거죠. 이건 무조건 틀렸어요, 이거. 자, 현재 입장에서 요 최대 대체 가격은 자, 최대 대체 가격은 이 공급사업부의 유유 생산 능력과 관계없이 이거는 별도로 생각하면 되죠.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미니멈이죠. 하나는 외부 부품의 구입 가격하고 하나는 이 완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에서 뭘 뺀 거냐면 추가 가공가를 뺀 거지. 이거 추가 원가를 빼주는 거지. 추가 가공가. 근데 요 현재 상태에서는 요 외부 구입 가격에 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대입해 주면 이거는 현재 없다는 거지. 이게 얼마인지 모른다. 근데 완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 25,000원이고 추가 가공가 10,000원이니까 15,000원이 현재는 최대 대체 가격이에요. 근데 1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다 틀렸어요. 그 다음. 자, 사업부 A에 유유 생산 시설이 없는 경우, 이게 없는 경우, 부족한 경우를 말하지. 사업부 B가 외부에서 부품을 단위당 10,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 이때 이제 10,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라고 3번에서는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3번에 따르면 3번에서는 최대 대체 가격이 이렇게 되겠지. 10,000원과
15,000원 중 작은 금액이니까 10,000원이 되겠지. 일단. 그래서 최대가 10,000원이면 볼까요? 사업부비가 외부에서 부품을 10,000원에 매입할 수 있더라도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두 사업부는 내부 대처를 해야 한다. 자, 기업 전체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물어봤죠. 기업 전체 관점에서. 자, 기업 전체 관점에서는 최소와 최대 대처가격을 각각 계산해서 양쪽을 비교하여 최소보다 최대가 크면 대처가 유리하고 반대로 최소가 더 커버리면 비대처가 유리하죠. 근데 현재 공급사업부는 유유생산 시설이 없다며 그러니까 최소 대처 가격이 11,000원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요사업부는 외부 구입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대처 가격은 둘 중에 작은 10,000원이 되는 거니까 자 부동호가 이렇게 되죠. 최소가 최대보다 더 커버리니까 기업 전체 관점에서는 3번 비대처가 유리하죠. 반대하지 대처가 유리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두 사업부는 내부 대처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비대처가 유리한데 말이 틀렸죠. 이게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각각 외부에 팔고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겠네요. 좀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자 4번 사업부비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면 자 4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또 바뀌어요. 이 시장이 아예 없대. 외부에서 구입할 수 없대. 그러니까 외부 구입 가격은 없는 거지 이제.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뭐 최대 대처 가격이 4번은 다시 15,000원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 자, 사업부에는 유유 생산 시설이 없더라도 없는 경우 부족한 경우 11,000원이라는 거죠. 최소 대처 가격이. 자, 이럴 때는 외부 판매를 줄이고 사업부 B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이 말은 내부 대체하는 것이 회사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된다. 역시 3번, 4번은 회사 전체 관점에서 대체 여부 의사결정 문제예요. 자, 3번은 틀린 말이었고 4번은 최소 대체 가격은 11,000원이고 최대 대체 가격은 15,000원이니까 최소보다 최대가 더 커버리죠. 4번은 최소보다 최대가 더 큰 경우니까 4번은 회사 전체적으로 대체가 유리하다는 거죠. 유리. 최소가 최대보다 더 크면 최소보다 최대가 더 크면 대체가 유리. 그러니까 정확히 대체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체 이게 맞는 말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약간 힌트를 좀 주면 1번, 2번 이런 표현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대부분 시험 문제 답은 자, 회사 전체 관점에서 대체가 유리하다. 어떤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대체가 불리하다. 이게 이 둘 중에 하나 답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회사 전체 관점에서 대체 여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 각각의 상황별로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 구하고 그다음에 수요사업부의 최대 대체 가격을 구해서 양쪽을 비교해서 회사 전체 관점의 결론을 낸 다음에 그 지문을 읽어봐야지 정확히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 꽤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지우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최신 관리액의 문제죠. 다음 중 균형 성과표의 장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재무적 관점에 의한 재무적 관점은 단기적 성과 맞고 나머지 고객, 기업 내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은 상대적으로 장기적 관점 맞죠. 그래서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 간의 균형 맞고 단기 장기 균형. 자, 기존의 재무적 측정치와 재무와 나머지 세 가지 관점은 비재무죠. 비재무적 측정치 간의 균형. 재무적 측정치 대 비재무적 측정치 간의 균형. 이것도 하나의 장점. 뭔가 균형이 잡혀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일단. 그다음 3번. 비재무적 측정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할까요? 때 재무적 측정치는 객관적인 게 가능하지만 뭐 고객 만족도, 종업원 만족도와 같은 이런 비재무적 측정치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측정만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업종을 불문하고 정형화된 수단까지도 제공한다 때 자, 이게 단점 중에 하나죠. 자, 주관적인 측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치를 정의할 거냐,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3번은 일단 답이 되겠고 틀린 말이고 4번 투자 수익률 등의 과거 노력에 의한 결과 측정치와 자, 주로 재무적 관점은 결과 측정치가 되겠어요. 근데 학습과 성장 관점 같이 이런 건 뭐 종업원 교육 시간, 학습과 성장 관점의 측정치인 뭐 종업원 교육 시간 같은 건 과거 결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성과를 유발시키는 어떤 성과 동인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성과를 유발하는 성과 동인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역시 과거 결과 미래 성과 동인 간의 균형.
자, 이거 말고도 즉 다음과 같은 게 균형 성과표의 균형이에요. 이게 이제 장점인데 균형을 보면 답은 일단 답부터 확인해 보면 3번 일단 답이고. 자, 첫 번째 재무적 측정치. 비재무적 측정치 간의 균형.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기적 성과와 단기적 성과를 측정하는 거랑 장기적 성과 측정 간의 균형. 자, 세 번째는 이제 외부 측정치와 뭐 재무적 관점과 고객 관점은 주로 기업 외부랑 관련된 거죠. 그에 반해서 순수하게 기업 내부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게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에요. 자, 내부 측정치 간의 균형.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과거 결과 측정치와 과거 결과를 측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미래 성과 동인 간의 균형. 요 지문 네 번째 있었던 거.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객관적 측정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뭐 종업 만족도 같은 거 주관적 측정치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주관적 측정치 간을 균형. 둘 다 사용한다는 뜻이죠. 자, 이게 균형 성과표의 균형의 의미고 이게 장점이죠. 이게 장점. 여기에 입에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2023년 모의고사 1회 강평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